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해밍웨이 이 작품을 거의 2달째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하게 되면 확실히 끝날 것 같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작품 가운데의 절정 부분, 그러니까 마지막 절정 부분에 와 있다는 부분, 클라이막스에 와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해밍웨이는 이 작품을 실제 라이프지라는 미국의 잡지죠. 이 라이프지의 원고로만 마치 4만 달러를 받고 발행한 겁니다. 단편 소설로 책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이같이 라이프지에 했는데 라이프지에 이 작품이 발표되자마자 이틀 만에 자그마치 500만 부가 팔려 나갔답니다. 어마어마하죠. 물론 미국이 큰 땅덩어리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1951년에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열광할지는 잘 몰랐죠. 예측이 잘 안 됐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라이프지에서 다 발표되고 난 뒤에 단행본 책으로 내기 위해서 출판사 사장께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시게 되면은 재밌습니다. 1951년 10월에 이 소설을 출간한 사장 찰스 스크리브너라는 사람한테 쓴 편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옴표 열고요. 이 소설은 내가 평생 작업해온 산문 작품입니다. 쉽고도 단순하게 읽힐 수 있고 길이가 짧은 것 같지만 가시적인 세계와 인간 영혼의 세계의 모든 차원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대단하지요? 내가 쓸 수 있는 최고의 훌륭한 작품이다라는 말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좀 더 세밀히는 단순한 것 같지만은 또 짧기는 하지만은 여기에 가시적인 세계,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세계와 그 다음에 인간 영혼의 세계까지 모든 차원을 담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이렇게 길게 2달 동안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해밍웨이는 소위 말하는 빙산 이론에 따라 가지고 8분의 1만 요 소설에서 기술을 하고 나머지 8분의 7은 독자가 상상 속에서 자가 마치 빙산의 밑에 깔아앉아 있는 것처럼 이 깔아앉은 부분을 발굴해 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읽으면 잘못하면 피상적으로 읽어버리고 저 조그만 게 튀어올랐네? 8분의 1만 물 위에 떠 있으니까요. 그 빙산을 보고 저거 조그만 거보다 그럼 낭패 본다는 거죠. 그 밑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시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고 영혼의 세계까지도 되어진 소설이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과 다음 주에는 절정 부분, 클라이막스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을 하시게 되면은 앞에만 대충 보셨더라도 매우 중요한 알갱이가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갱이를 찾아서 같이 나가봅시다. 우선 이 소설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늘 이 시간에 이 소설을 이해하는 데 어떤 사상적 배경이라든지 전 이해가 있으면 좋은가라는 걸 얘기해 왔습니다. 오늘은 정신승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소설에도 관계되나요? 이 소설에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요. 해밍웨이 소설이든지 해밍웨이의 평생 생애를 통해서도 온전히 관계되는 게 정신승리라는 부분입니다. 정신승리는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정신승리에 어마어마한 난점도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남의 조롱거리 또는 비웃음거리가 되기 쉬운 게 이 정신승리 기법이죠. 그래서 이 같은 정신승리 기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밍웨이는 이 정신승리의 단점을 극복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해밍웨이의 정신승리 기법이라는 게 우선 뭔지 한번 보자라는 거고, 해밍웨이만 가진 독특한 방식은 아니고요. 심리 기법이랄까, 심리
현상인데요. 이것이 대표적인 게 이솝 우화에 나타납니다. 여우와 신포도의 얘기입니다. 여우가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높다랗게 되어 있고 여우는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펄쩍 뛰어보는데 아무리 뛰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우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거 먹고 싶어서 열심히 뛰었는데 안 되니까 저거 틀림없이 신포도일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당장의 위로는 되고 괜찮은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게 정신승리입니다. 열심히 따먹으려고 애썼는데 안 돼. 실패잖아요. 실패가 딱 일어나는 순간에 심리적으로는 또 하나가 뭐가 올라옵니까? 저거 틀림없이 신포도일 거야. 그러니까 나는 포기하고 가겠다는 거죠. 이제 그 이솝 우화에 이렇게 나타난 얘기지만은 실제 이런 심리들이 인간의 가운데 여러 부분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굉장히 추운 날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좋아하는 냉면을 찾아가서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냉면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냉면 먹고 싶잖아요. 이 추운 날에 그렇게 해서 유명한 냉면집을 찾아가는 거는 무리지 않아? 그거는 어쩌면은 저 유명한 냉면집이라는 거는 쓸데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처럼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낼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이 따뜻한 집에서 냉면 대신에 온면으로 먹을래. 이게 건강에도 좋다거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일종의 또 다른 정신승리법이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냉면을 먹겠다는 강한 게 생겼는데 그거를 누르면서 또 이유를 건강도 갖다 대면서 또 추운 날 이렇게 나가는 어떤 수고스러움을 갖다 대면서 이럴 때는 온면이 최고야. 이렇게 하는 승리법을 정신승리법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승리법을 이용하게 되면 세상 일 못 이길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하게 되면 이유를 갖다 대면 돼요. 뭐든지. 제가 아는 한 분의 이분이 상당히 명문대학도 나왔고 만만치 않은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아버지 얘기를 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늘 이제 종말이 올 거다는 거죠. 아버지도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말세 이가 세상 안 봐라 말세인데 이제 종말 올 기다. 근데 왜 열심히 그렇게 일해야 되나? 그러면서 아버지는 거의 일을 안 했대요. 늘 집에서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데 어린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가 일종의 핑계대는 것, 종말이 온다라는 것은 핑계에 대해서 불과하지 진정으로 그걸 믿어서 그러진 않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 이후부터 자기는 어떻게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는가라는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였다.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이제 재밌는 현상을 보죠. 아버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세상 이 모양이니까 이 모양 세상은 이제 끝날 거야. 애쓸 필요가 전혀 없어. 이제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 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은 당장 아들 눈에 보더라도 이거는 비웃음을 당하게 돼 있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 정신승리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비웃음을 안 당할 방법을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신이 너무너무 그걸 먹고 싶어. 꿀을 먹고 싶어. 그래서 벌집을 확 가서 건드려 가지고 꿀을 뽑으려는 순간에 어떻게 되나요? 벌들이 그야말로 벌떼까지 달라붙어서 꿀은 고사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게 되는 그런 게 위험을 도사리고 있죠. 제가 이제 벌떼 얘기를 하게 되는 거는 바로 정신승리는 한 부분만 보고 그대로 가다가는 이같이 자기 스스로가 위험에 빠뜨리는, 안 그러면 괜찮은데 자기 스스로가 위험에 스스로 빠뜨려 버릴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정신승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뭔가? 냉철한 현실의 문제에서 그거를 제거하고 또 다른 측면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에서 여우가 저거 맞죠? 신포될 거야 라고 그만두는 것보다는 뭘 해야 맞을까요? 여우 쪽에서는요. 좀 더 점프할 수 있는 점프력을 키워내는 일이겠죠. 그 점프력을 키워내는 게 결국은 자기가 저거를 쟁취하는 어떤 그게 되는 건데 오히려 여기에 정신승리라는 걸 갖다 붙여가지고
저거는 심포될 거야 해서 결국 취소해 버리는 거는 정신 승리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신 패배죠. 예. 이렇게 패배로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 제가 아는 분의 지인의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일하지 않고 집에서 놀 게 아니라 조그만 거라도 움직여 가지고 그렇게 가족을 부양하는 최소한의 자기 책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정신승리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공갈젖꼭지하고 같다, 이 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공갈젖꼭지를 물리죠. 쪽쪽쪽 빨면은 아이가 엄마 젖을 빠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위안은 됩니다. 배가 부른가요? 공갈쪽 쪽쪽 빨면서 애가 배는 전혀 안 부르거든요. 영양은 더더욱 없고요. 짓잘못하면 정신승리라는 거를 공갈젖꼭지처럼 빨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팩트라는 것과 분명한 팩트가 있죠. 팩트라는 것과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뭐를 준비해 가지고 저거를 극복할 수 있는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꿀을 먹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을 때는 바로 덤벼들 게 아니고 거기에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벌의 습성을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꿀을 채취하기 위한 장비가 뭐가 있을 건가 이런 걸 찾아봐야 될 테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다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대들어서 꿀을 채취하려고 해야 올바른 방식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밍웨이 쪽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해밍웨이도 당연히 이 정신승리의 허구가 뭔가라는 거, 공갈젖꼭지일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해밍웨이는 항상 자기 스스로가 그런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무지무지하게 노력합니다. 그 무지무지하게 노력하는 거는요, 모든 것을 루틴화 시킵니다. 다시 해서 모든 것을 이 몸에 체화시킨다고요. 또 습관화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지루할 정도로 그거를 반복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육체뿐만 아니고 자기 몸이 체화되도록 습관화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밍웨이만큼 책을 많이 읽고 또 글을 많이 쓰고 많은 글을 썼다가는 발표하는 경우보다 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끊임없는 자기 수련이랄까요? 그걸 통해서 이뤄낸 작품이지 그냥 머리로 저렇게 생각해 가지고 저렇게 했는가 보다. 괜히 공갈만 치는가 보다.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산티아고 노인만 한번 보세요. 매일같이 84일 동안에 고기 한 마리 못 낚아도 또 나가잖아요. 그런 나가는 것들이 일종의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정신승리라는 걸로 인해 가지고 비아냥거림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는 끊임없이 자기를 단련시켜 나가면서 여기에서 마침내 목표를 이루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런 애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넓은 세상에 저 넓은 바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라는 문제는 이 노인과 바다 속에서의 노인이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오늘날 이 넓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로 전부 다 거기에 축약되어 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허풍만 떨 게 아니고 정신 승리만 주창할 게 아니고 현실은 뭡니까? 냉혹한 현실 속에서 내 자신을 연마해 나가야 되고 내 자신을 단련해 나가야 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이 정신 못지않게 내 자신이 뒤따라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또다시 한 단어로 요약하게 되면요. 정신승리라는 정신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은 여기에 현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현실과 정신이라는 이 두 관계가 이렇게 차이가 나 있다면은 이거를 점점 끌어올려 놓는 비슷한 수준에 올리면 올릴수록 이 사람이 올바른 진짜로 정신승리자가 되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남의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그런 이솝 우화에 나오는 포도를 본 여우의 생각은 조롱거리밖에 안 되죠. 지가 못 따먹으니까 치다고 하면서 그렇게 전연석하는가 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아무튼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짓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정신승리 기법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신승리 때문에 실제 내가 한계에서 극복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 나가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승리니 패배니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마는 패배와 승리라는 거를 우리가 이 소설 가운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남서쪽을 분간하는데 노인에게는 나침반이 딱히 필요 없었다. 무역풍이 와닿는 느낌과 돛의 모양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짧은 낚싯줄에 후린미끼라도 달아 뭐라도 먹을 걸 잡아 올리고 목도 축여야겠어. 노인이 생각했다. 그러나 후린미끼는 찾을 수 없었고 정어리는 이미 상해 있었다. 노인은 갈고리로 물에 떠가는 누런 모자반 해초 한 덩이를 건져 올려 털었다. 속에 있던 잔새우가 배 바닥으로 떨어졌다. 10마리도 넘는 잔새우가 모래벼룩처럼 팔딱팔딱 뛰어다녔다. 노인은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새우머리를 따내고 껍질이며 꼬리까지 통째로 씹어 먹었다. 크기는 몹시 작아도 새우가 영양분이 많고 맛도 좋다는 것을 노인은 알고 있었다. 물병에는 아직 2번 정도 마실 물이 남아 있었는데 노인은 새우를 먹고 한 번 마실 양의 반을 마셨다. 불리한 상황을 고려하면 배는 잘 나가주는 편이었고 노인은 키 손잡이를 겨드랑이에 끼우고 방향을 잡아 나갔다. 물고기는 아주 잘 보였고 노인은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고 또 고물에 기댄 등에 닿는 느낌으로 이 모든 게 실제로 일어났고 꿈이 아님을 알았다. 싸움이 끝나가면서 몸 상태가 몹시 안 좋았던 때는 이게 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물 밖으로 솟구쳐 오른 물고기가 미동도 없이 공중에 매달려 있다가 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뭔가 아주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만 들고 도저히 믿기지는 않았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잘 보이지만 그때는 눈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다. 지금 물고기가 실제로 있고 자신의 손과 등이 아픈 게 꿈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손은 곧 나을 거야. 노인은 생각했다. 피를 씻어냈으니 소금물이 치료해 주겠지. 순수함만의 깊은 바닷물만 한 명약이 또 어딨나. 이제는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돼. 이 2 손은 제 할 일을 해냈고 우리는 잘 가고 있어. 저리 입을 꽉 다물고 꼿꼿한 꼬리를 아래 위로 움직이는 물고기와 의좋은 형제처럼 항해하고 있지 않나. 문득 노인은 머리가 조금 흐릿해지기 시작하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물고기가 나를 데려가는 건가? 내가 물고기를 데려가는 건가? 내가 물고기를 배 뒤에 매달아 끌고 간다면 문제가 될 게 없지. 고기가 그 모든 위험을 잃고 이 배 안에 실려 있대도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만 물고기와 옆으로 나란히 묶여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노인은 생각했다. 물고기가 원한다면 물고기가 날 데려가는 걸로 해주겠어. 노인은 생각했다. 나는 그저 꾀가 있어 저보다 나은 것일 뿐 물고기는 나를 해칠 의도가 전혀 없질 않았나. 항해는 순조로웠고 노인은 2 손을 소금물에 담그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 애썼다. 뭉게구름이 높이 떠 있고 그 위로 새털구름이 넉넉히 깔린 것으로 보아 밤새 미풍이 불리라 예감할 수 있었다. 노인은 이게 현실인 것을 확인하려 수시로 물고기를 쳐다보았다. 첫 번째 상어가 물고기를 덮친 때는 그로부터 1시간 뒤였다. 상어는 그저 우연히 출현한 게 아니었다. 1km가 넘는 깊은 바닷속으로 시커먼 피구름이 퍼져나가던 때부터 상어는 저 깊은 곳에서 올라왔을 터였다. 상어는 쏜살같이 부상해 일말의 경계심도 없이 푸른 수면을 마음껏 가르며 햇살 속에 몸을 드러냈을 것이다. 그러고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피 냄새를 맡으며 배와 고기가 택한 경로를 따라왔을 것이다. 때로 피 냄새를 놓쳤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내 다시 포착했거나 그 흔적을 쫓아 빠르게 맹렬히 경로를 헤엄쳐 왔으리라. 바다에서 빨리 헤엄치기로는 당해낼 재간이 없는 아주 덩치 큰 청상아리였다.
청상아리는 주둥이를 빼고는 모든 게 아름다웠다. 등짝은 황새치처럼 푸르렀고 배는 은빛이었으며 결은 매끄럽고 우아했다. 수면 바로 아래서 긴 등 지느러미로 흔들림 없이 칼로 물을 베듯 빠른 속도로 헤엄치는 모습은 꽉 담은 큰 주둥이만 아니면 황새치와 비슷했다. 주둥이를 보면 두 겹 입술 안쪽으로 8줄의 이빨이 삐딱하게 나 있었는데 대부분의 상어처럼 평범한 피라미드 모양의 이빨이 아니었다. 사람 손가락이 매 발톱처럼 오그라든 모양을 하고 있었다. 길이는 거의 노인의 손가락 정도였고 양쪽 가장자리는 면도날처럼 예리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죄다 잡아먹고도 남을 듯한 이 물고기는 빠르고 힘세고 무기까지 갖춘 것이 가히 무적의 존재였다. 지금 바로 그런 상어가 신선한 피냄새를 맡고 속도에 박차를 가하면서 푸른 가슴 지느러미로 물을 바르며 다가오는 중이었다. 그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노인은 그것이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제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마는 상어란 걸 알았다. 노인은 가까이 헤엄쳐오는 상어를 지켜보면서 작사를 준비하고 밧줄을 단단히 묶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아매느라 잘라 쓴 탓에 밧줄은 짧았다. 이제 머리도 맑아졌고 마음은 더없이 결연했지만 노인은 별다른 희망을 품지는 않았다. 좋은 일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노인은 상어가 가까이 다가드는 모습을 지켜보다 배 옆으로 묶인 거대한 물고기를 흘기 쳐다보았다. 차라리 저게 꿈이었다면 좋았겠군. 노인은 생각했다. 나는 상어의 습격을 막아낼 수는 없어도 상어를 처치할 수 있을지는 몰라. 렌투소, 이 재수없는 놈. 그동안에 자기 배보다 더 큰 무게는 거의 500kg에 해당되는 그런 큰 청새치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청새치가 사투를 벌여서 이제 청새치는 배와 더불어 옆에 이렇게 달아매 가지고 연구하면 청새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배 위에다가 실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배 옆에 달아매서 이제 마을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마을로 해서 돛을 올려서 그 바람의 힘과 그 다음에 자기가 젓는 노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돌아가는 길에서 이제 마지막 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일 밤을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3일 밤을 사투를 벌이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는 끝났는가라고 싶습니다. 고기를 다 댔고 다 이제 준비돼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남서쪽을 분간하는데 노인은 나침판이 딱히 필요 없었다. 바다에서 늘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방향을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서쪽을 향해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로 키를 틀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무역풍을 봐서도 알 수가 있고 세우는 돛을 모양만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제 밤이 곧 오는데 저녁을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다른 것들은 상해져서 이제 잡아놓은 것들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의 노인은 갈고리로 물에 떠 있는 누런 모자반 해초 한 덩이를 건져 올립니다. 그렇게 올려서 해초에 그렇게 건져 올리니까 달라붙었던 새우들을 막 배에서 털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새우를 이제 씹어 먹으면서 그렇게 그 저녁 식사라 할까요? 그 부분을 봅니다. 상당히 원초적인 방식으로 이제 또 저녁을 해결하지요. 10마리도 넘는 잔새우가 모래 벼룩처럼 팔딱팔딱 뛰어다녔다. 노인은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새우의 대가리를 떼어내고 그 다음에는 껍질이며 꼬리까지 통째로 아작아작 씹어먹는 방식으로 그렇게 먹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크기는 매우 작아도 영양분이 많고 맛도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먹는 새우가요. 물병에는 그래도 아직 2번 정도 마실 수 있는 양의 물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은 새우를 먹고 한 번 마실 물을 이제 먹고 마지막 이제 남았는 거는 오늘 밤에 이제 마실 물로서 이제 마지막이죠.
배는 아주 잘 나가는 편이고 이제 순풍에 돛단 거지 한마디로. 배는 아주 잘 나가는 편이고 또 옆에 있는 물고기를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물고기도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노인은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고 또 고물에 기댄 등에 닿는 느낌, 이 모든 게 실제로 일어났고 꿈이 아님을 알았다. 이렇게 큰 고기를 이렇게 잡은 거. 우리도 가끔 보면 그런 일 있죠. 혹시 이게 꿈이 아닐까 해가지고 뭘 이렇게 자기를 한번 꼬잡아 본다든지, 그러면서 이게 꿈이 아니구나 라고 알듯이 노인은 이게 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들었는데 자기 손이 상처 입은 어떤 그런 현실적인 걸 제대로 봤고, 그 다음에 고물에 기대어 있는 이 등에서 느낌에서 이게 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싸움이 끝나가면서 몸 상태가 몹시 안 좋았을 때에는 이게 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을 때에는 이제 꿈인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호시죠. 한마디로 잘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또다시 이거 꿈이 아닌가? 아닐 거야. 내가 지금 이런 손이라든지 이런 것, 고물에 덩어리 되어져 있는 이 느낌으로 봐서 분명히 꿈은 아니야.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물 밖으로 솟구쳐 오른 물고기가 미동도 없이 공중에 매달려 있다가도 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뭔가 아주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만 들고 도저히 믿기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현실이 잘 안 믿긴다는 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잘 보이지만 그때는 눈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다. 영감 지난번에 그렇게 힘들게 사투를 벌일 때는 눈앞도 잘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 고기는 옆에 있고 자신의 손과 등이 아픈 게 꿈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서 손에게 얘기하면 손을 들다 보면 할 얘기가 손은 곧 나을 거야. 노인은 생각했다. 항상 노인은 긍정 마인드죠. 네. 항상 긍정 마인드에서 역시 손은 곧 나을 거야. 피를 씻어내시니 소금물에 치료해 주겠지. 바닷물에 이렇게 담그어서 피를 씻어낸 걸 보셨죠? 응급처치 방식. 어부들의 응급처치 방식은 소금물 바다에 손을 넣음으로 인해서 일종의 소독이 되는 방식이죠. 그렇게 소독했으니까 노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누가 치료해 준다고요? 이제 소금물이 이 손을 곧 치료해 주겠지. 그렇게 말합니다. 순수한 만의 깊은 바닷물만한 명약이 또 어디 있겠는가? 바닷물만큼 좋은 약이 어디 있겠느냐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역시 이제 노인다운 그런 생각이죠. 이제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돼. 이 두 손은 제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문득 노인은 머리가 조금 흐릿해지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봐라. 고기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고기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옆에 배에 나란히 묶여져서 배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이제 그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노인은 또 그 다음 얘기가 합니다. 그저 고기가 나를 데리고 간다고 저놈 고기가 생각하면 내가 그렇다고 해줄게 이겁니다. 노인은 생각했다. 물고기가 원한다면 물고기가 날 데려다 주는 걸로 해주겠어. 항해는 순조롭고 노인은 두 손을 소금물에 담그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 애썼다. 뭉게구름이 높이 떠 있고 그 위로 새털구름이 넉넉히 깔린 것으로 보아 밤새 미풍이 불리라 예감할 수 있었다. 이제 돛을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미풍이 불면 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예감이 밤에 모든 게 지금 순탄하고 잘 돼가는 느낌이 들지요. 노인은 이게 현실인 것을 확인하려 스스로 물고기를 쳐다보았다. 첫 번째, 이제 고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 큰 물고기를 들여다보면서 또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확인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상어가 물고기를 덮친 때는 그로부터 1시간 뒤였다. 이제 이렇게 모든 게 평안하고 잘 될 때에는 그야말로 큰 위기가 이제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상어는 우연히 출현한 게 아니라 이미 1km가 넘게 형성되어진 시커먼 피구름, 바다에 피구름이 있었기 때문에 상어가 이제 상어를 찔러 죽이면서 했던 피구름이 바다로 나감으로 인해서 그 상어들이 피냄새를 맡고 이제 손살같이 애들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렬히 경로를 헤엄쳐 따라와서리라. 제일 첫 번째 나타난 거에 아주 덩치가 큰 청상아리였다.
그런 청상아리가 나타났다고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경우입니다. 이같이 청상아리는 일단 속도가 매우 빠르답니다. 상어과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르고 크기도 가장 큰 거는 6m까지 자랄 정도로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크면서 속도도 빠르고 또 포악하고 그런 청상아리가 이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이 청상아리의 출현은 이제 다 획득했는 것 같은 것, 다 이제 취득했는 것 같았는데 이 취득에 대해서 이제 위협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노인이 하는 일들 가운데 일종의 방해꾼이라 할까, 일종의 약탈꾼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취득한 것을 가져가지 못할 위기가 이제 여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상아리와의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참 이 소설의 재미가, 읽는 재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는 끝났나 보다 했는데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라는. 그래서 이 청상아리의 출현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마지막 피크를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이렇듯 저렇듯 결정적인 결말로 내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와 있죠. 또 보겠습니다. 청상아리에 대한 묘사입니다. 좀 전에 사진에서 봤습니다만은 실제 상당히 생긴 것도 무섭게 생기고 특히 그 이빨 같은 것 그런 경우에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 묘사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덩치 큰 청상아리였다. 그러면 청상아리는 주둥이를 빼고 모든 게 아름다웠다. 이것도 참 재밌는 방식으로 노인은 보죠. 주둥이를 빼고는 모든 게 아름답다. 등짝은 황새치처럼 푸르고 배는 은빛이며 결은 매끄럽고 우아했다. 뭐 이러면서 청상아리에 대해서 노인이 알고 있는 노인이 봤을 때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는 부분들을 여기서 쭉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빨까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 그 이빨까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노인은 벌써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청상아리라는 게 무서울 게 없는 그런 녀석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가까이 오는 청상아리를 향해서 이제 작사를 준비합니다. 다행히 이 청상아리와의 대결에서는 이제 머리도 맑아졌고 마음도 더없이 결연했고 그래서 다른 희망을 품지 않겠다. 그러면서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승리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작은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일은 오래 가지 않는 법이지.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좋은 일은 오래 가지 않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노인이 들었다는 겁니다. 노인은 상어가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지켜보다 배 옆에 묶인 거대한 물고기를 흘끗 쳐다보았다. 이제 상어께 다 뺏길 거다라는 걸 벌써 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 상어의 습성이 어떤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커다랗게 잡아놓은 고기를 이렇게 흘끗 봅니다. 그때에 노인이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차라리 저게 꿈이었다면 좋겠군 노인은 생각했다. 그래서 차라리 이 고기 잡은 것조차도 이제는 꿈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상어 습격을 막아낼 수는 없어도 상어를 처치할 수 있을지도 몰라. 덴투소, 이 재수없는 놈, 이 덴투소라는 건 날카로운 이빨, 이 날카로운 이빨아 하면서 이제 스페인어로 덴투소 그렇게 하면서 이 재수없는 놈 하면서 이제 상어와의 싸움이 또 벌어집니다. 상어가 선체 뒤쪽으로 날쌔게 다가들어 물고기를 덮칠 때 노인은 그 벌어진 아가리와 기괴한 눈을 보았다. 물고기 꼬리 바로 위에 대가리를 쳐박으며 그 살을 물어뜯는 상어의 이빨에서 찰칵거리는 소리가 났다. 상어 대가리가 물 밖으로 나오고 등도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노인의 귀에 거대한 물고기의 껍질이며 살점이 찢겨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노인이 상어의 머리통을 겨누고 두 눈을 잇는 선과 코에서 눈으로 이어지는 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작사를 쑤셔박았다. 실제로 그런 선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육중하고 뾰족한 푸른빛 머리와 커다란 눈, 뭐든 삼켜버릴 기세의 가공할 아가리가 거기 있었다. 상어의 골이 있는 부위인지라 노인은 바로 그것을 찔렀다. 피로 곤죽이 된 양손으로
노인은 있는 힘을 다해 단단한 작사를 박았다. 희망은 없었지만 단호한 결의와 철저한 적개심을 그대로 작사를 실어 꽂았다. 상어가 한 바퀴 뒹굴 때 노인은 상어의 눈에 생기가 없는 걸 보았고 상어는 다시 뒹굴다 저 스스로 밧줄을 몸에 2번 감았다. 노인은 상어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상어는 그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상어는 뒤집힌 채 꼬리로 물을 후려치고 아가리를 찰칵대며 모터보트처럼 물살을 헤치고 달렸다. 상어의 꼬리가 수면을 때리자 하얀 물보라가 일어났고 팽팽해질 대로 팽팽해진 밧줄이 바르르 떨리다 결국 끊어지면서 상어 몸뚱이가 4분의 3 정도 물 위로 드러났다. 상어는 한동안 바다 위에 가만히 떠 있었고 노인은 그런 상어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점차 상어는 아주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저놈이 20kg이나 가져가 버렸어.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내 작살이며 밧줄도 죄에 채가 버렸어. 노인은 생각했다. 저 물고기가 다시 피를 흘리기 시작했으니 다른 놈들이 또 나타나겠지. 노인은 몸이 뜯겨나간 물고기를 더 보고 싶지 않았다. 물고기가 습격을 받던 순간은 꼭 자신이 당하는 것만 같았다. 어쨌든 내 물고기를 덮친 상어를 내가 끝장냈어. 노인은 생각했다. 지금껏 내가 본 상어 중 제일 덩치 큰 덴투소였어. 내가 큰 놈들을 많이 봤다는 걸 신은 아시겠지. 역시 좋은 일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로군. 노인은 생각했다. 차라리 이게 꿈이라면. 그래서 저 물고기를 잡은 일도 없고 지금 신문지를 깐 내 침대에 혼자 누워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어. 노인이 말했다. 인간은 파괴당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아. 그래도 상어놈을 죽인 건 후회스럽군. 노인은 생각했다. 이제 또 불운이 닥칠 텐데 내겐 작살도 없지 않나? 저 덴투소는 잔인하고 힘세고 똑똑했지만 놈보다는 내가 더 똑똑했지. 아니, 그게 아닐지도 몰라. 단지 내 묵기가 더 좋았던 것뿐일지도 몰라. 생각하지 마, 늙은이.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저 가던 대로 배를 저어가는 거야. 그러다 때가 오면 받아들이면 돼. 하지만 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노인은 생각했다. 그게 내게 남은 전부이지 않나. 내게 그것하고 야구밖에 뭐가 더 있나. 내가 상어놈의 꼴통을 찌른 걸 봤다면 위대한 디마지오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군. 그리 대단한 일이랄 것도 없겠지. 사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하지만 디마지오, 자네는 내 손이 뒤꿈치 가시뼈처럼 불리한 조건이었다고 생각하나? 나야 알 수 없지. 헤엄치다 노란 가오리를 밟는 바람에 그 침에 찔려 종아리가 마비되고 호되게 아팠을 때 말고는 발 뒤꿈치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 뭔가 유쾌한 일을 생각해봐, 늙은이. 노인이 말했다. 이제 시시각각 집이 가까워지고 있어. 20kg을 덜어냈으니 배도 한결 가볍고 배가 조류의 안쪽으로 들어가면 의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노인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찌 해볼 방도가 없었다. 아니야, 방법이 있어.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 노 끝에 칼을 잡아매 두면 돼. 그래서 노인은 노 손잡이를 겨드랑이에 그리고 돛자락을 발밑에 끼운 채 그 일을 했다. 이젠 됐어. 노인이 말했다. 나는 여전히 힘없는 늙은이야. 하지만 무방비 상태는 아니야. 상쾌한 미풍이 불어왔고 항해는 순조로웠다. 물고기의 앞쪽 부분만 바라보고 있으려니 노인에게서 불현듯 희망이 되살아났다. 희망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노인은 생각했다. 더구나 내 믿음으로는 그건 최악이야.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자. 지금은 죄 말고도 생각할 문제가 넘치게 많아. 게다가 나는 죄가 뭔지도 잘 모르잖아. 나는 죄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걸 믿고 있는지도 확실치 않아. 그 물고기를 죽인 것도 물론 죄일지 몰라. 내가 살아가기 위해 또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 그랬다 해도 그건 죄가 맞을 거야. 하지만 그리 치면 죄 아닌 게 있을까? 죄에 대해 생각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데다. 죄에 대한 생각을 하는 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그들더러 생각하라지. 물고기가 물고기로 태어난 것처럼 너는 어부로 태어난 거야. 산페드로도 디마지오의 아버지도 한때 어부였어. 그러나 노인은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면 뭐든 생각하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읽을 책도 없고 라디오도 없었기 때문에 생각이 꼬리를 물었고 죄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이 났다.
이 작품, 특히 해밍웨이의 유명한 말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부분에 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어느 부인지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일단 그 전의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제 상어가 나타난 상어와의 격투랄까, 상어와의 대결이 이제 펼쳐졌죠. 날쌔게 다가오는 물고기를 덮칠 때 노인은 그 벌러진 아가리와 기괴한 눈을 보았다. 물고기 꼬리 바로 위에 대가리를 쳐박으며 그 살을 물어뜯는 상어의 이빨에서 찰깍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런 표현들이 참 상세하게 잘 돼 있죠. 상어 대가리가 물 밖으로 나오고 등도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노인의 귀에 거대한 물고기의 껍질이 살점 찢어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상어가 딱 물어서 확 이제 낚아채니까 그 큰 물고기에서의 살점이 바깥 그 살점이 쭉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상어 대가리가 물 밖으로 나오고 등도 수면 위에 드러나면서 노인의 귀에 거대한 물고기 껍질이 살점 찢겨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이 부분이 이게 되겠죠. 그 순간 노인이 상어의 머리통을 겨누고 이제 작사를 이제 박습니다. 두 눈을 잇는 선과 마음속으로 선을 긋습니다. 그 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거기를 이제 찌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가 상어의 골이거든요. 상어의 골을 찔러서 한 방에 이제 그렇게 상어를 처치하기 위해서 노인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그 부위를 이제 찌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육중하고 뾰족한 푸른빛 머리와 커다란 눈, 뭐든 삼켜버릴 듯한 기세에 가공할 아가리가 거기에 있었고 상어의 골이 있는 부위인지라 노인은 바로 그것을 찔렀다. 그것이 어디라는 부분이 이제 아주 잘 묘사하고 있죠. 그렇게 찔르니까 피곤죽이 된 양손으로 노인은 있는 힘을 다해 단단한 작사를 박았다. 작사를 아주 단단히 박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희망은 없었지만 영감 다 뺏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희망은 없었지만 단호한 결의와 철저한 적개심을 그 작살에다 꽂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참 멋있지 않나요? 희망은 없었지만 단호한 결의와 철저한 적개심을 그 작살에 실어서 꽂았다는 겁니다. 상어가 한 바퀴 빙 돌면서 상어의 눈에 생기가 없는 걸 보았고 상어는 다시 뒹굴다 저 스스로 밧줄을 몸에 2번 감았다. 상어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상어는 그 죽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다. 상어는 뒤집힌 채로 꼬리를 물 밖으로 수면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얀 물보라가 일어났고 팽팽해질도록 팽팽해진 밧줄이 파르르 떨리다가 결국 상어의 몸뚱아리에 4분의 3 정도의 물 위로 드러났다는, 그러면서 상어가 마지막 어떻게 죽어가는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어보다도 노인은 이 얘기를 합니다. 저놈이 20kg이나 내 고기를 가져가 버렸어. 거기다가 내 작살, 내 밧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상어가 가져갔다는 겁니다. 아까 꽂아놓은 작살을 못 뺏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저놈이 이제 피를 저렇게 흘리기 시작했으니 또 다른 상어 피냄새를 맡도록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은 뜯겨나간 물고기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물고기가 습벽 같던 순간에 마치 자기 자신이 당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내 물고기를 덮친 상어를 내가 끝장냈어. 말은 맞죠? 내가 이제 내 물고기를 해먹은 녀석을 내가 끝장냈어. 너희는 생각했다. 지금껏 내가 본 상어 중에 가장 큰 상어였어.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도 아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저 물고기를 잡은 일도 노인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게 꿈이었더라면 저 물고기를 잡은 일도 없고 지금 신문지를 깐 내 침대에 혼자 누워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구절쯤은 하나 정도 중얼중얼 외워놓는다든지 또 안 그러면 어디다가 메모를 해서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건 매우 중요한 거죠. 하지만 다음표 읽습니다. 인간은 패배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어. 인간은 파괴당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진 않아. 이 얘기입니다. 아니 파괴가 결국은 패배 아닌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다 파괴당할 수는 있지만은
패배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패배나 파괴가 똑같은 줄 아는데 이걸 딱 구분시킵니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파괴당할 수는 있지만은 패배당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유명한 거거든요. 예. 아무튼 그래도 상어놈을 죽인 건 후회스럽군. 또다시 이제 노인이 상어를 죽인 거에 대해서 또 후회하는 부분 나옵니다. 이제 또 불운이 닥칠 텐데 내가 작살도 없지 않나. 저 덴투스는 잔인하고 힘세고 똑똑하지만 놈보다는 내가 더 똑똑했지. 아니야, 그거는 내가 더 똑똑했는 게 아니라 내 장비, 이 도구가 더 나섰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노인이, 또 다른 노인인 나를 이제 뭐라 합니다. 생각하지 마, 늙은이.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저 가던 대로 배를 저어가는 거야. 그러다 때가 오면 받아들이면 돼. 이제 이 부분도 좋은 자세죠. 너무 깊이 뭐에 골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쪼다대느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배를 저어가지고 가듯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어떤 현실이 오면은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노인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아까 보십시오. 정신승리라는 것에서, 이 정신승리에서 진정한 승리가 되려면은, 또 남의 비웃음을 안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현실의 팩트를 잘 보고 그 팩트를 따라가면서 자기가 준비해야 될 것과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이 뭔가를 잘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그걸 참 잘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럴 때는 깊이 생각할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부딪혔어. 또 그때 또 생각하면 돼라는 식으로 이제 그 생각을 자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상어를 마지막으로 해치운 그거를 자기가 좋아하는 디마지오, 야구선수 디마지오가 봤다면은 칭찬할 건데, 누가 잘했을 때 이제 누가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 봤으면 했는 사람이 야구선수 디마지오가 봤으면 좋을 뻔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또 이제 노인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 유쾌한 일을 생각해봐, 늙은이. 이제 시시각각 집이 가까워지고 있어. 20kg을 덜어냈으니 배도 한결 더 가벼워질 테고, 이제 배가 조류의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뢰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노인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아니야, 방법이 있어.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 노 끝에 칼을 잡아매두면 돼. 그래서 노인은 노 손잡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그리고 돗자락을 발밑에 끼운 채 이 노 끝에다가 이제 칼을 달아맵니다. 이젠 됐어. 나는 여전히 힘없는 늙은이야. 하지만 무방비 상태는 아니야. 또 다른 상어가 나타날 때 준비하는 게 노 끝에다가 이제 칼을 매달아가지고 그걸 대체하겠다는 거죠. 상쾌한 밑붕이 불어왔고 항해는 순조로웠고 물고기의 앞부분만 바라보고 있으니 노인에게 불현듯 희망이 되살아났다. 이제 물고기에 아까 상어께 뜯겨진 부분은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물고기의 앞부분만 봅니다. 앞부분만 보면서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희망이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희망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중요한 부분이죠. 또 이제 희망을 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어떤 경우든지 희망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라는 부분에 참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더구나 내 믿음은 그건 죄악이야. 희망을 품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고까지 합니다. 그건 죄악이야. 그러나 또 죄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자. 지나면 이 고기를 죽인 것조차도 죄악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죄악일지도 몰라. 그런 죄악까지는 내가 지금 생각할 내 능력 밖이야. 그거는 내가 할 게 아니고 그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몫으로 떼주자는 겁니다. 떼줘버리고 나는 그냥 이렇게 가면 돼. 바로 나는 이렇게 가면 돼라는 거는 나는 본래적으로 어부라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원래 어부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고기 잡는 거는 내 본연의 그거라는 겁니다. 또 고기는 한 거 보십시오. 물고기로 태어났으니까 물고기가 물고기로 태어났는 것처럼 나 역시도 어부로 태어난 거다. 마치 뭐처럼요? 산 페트로가 뭔가 성 베드로라는 얘기입니다. 스페인어로 성 베드로를 산 페트로 이렇게 얘기되는데, 베드로도 디마지오의 아버지도 한때는 어부가 아니었나? 맞아.
그러면서 같은 어부끼리 이제 뭐 이렇게 공감대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노인은 자신과 관련된 일이면 뭐든지 좋게 생각했다. 이 부분입니다. 자신이 관계되는 일이면 뭐든지 좋게 생각합니다. 연구하면은 사실은 라디오도 없고 책도 없고 그러니 뭘 하나 제대로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죄에 대한 생각은 계속 이어서 나오고 이러니까 생각을 다르게 이제 하게 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너는 단지 살기 위해 혹은 식량을 살 고기를 얻으려 그 물고기를 죽인 게 아니었어. 노인은 생각했다. 너는 긍지를 위해서 또 내가 어부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죽인 거야. 너는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도 사랑했고 죽은 뒤에도 사랑했지 않나? 물고기를 사랑한다면 죽인다고 죄가 되지는 않아. 아니 혹시 더 큰 죄가 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너무 많군 늙으니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너는 덴투스를 죽이는 걸 즐기고 있었어. 노인은 생각했다. 그놈도 너처럼 날 생선을 먹고 살아. 썩은 고기를 밝히지도 않고 다른 상어들처럼 대식가도 아니야. 아름답고 고상하며 두려움을 모르는 물고기야. 내가 그놈을 죽인 건 정당방위였어.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게다가 멋지게 죽여주지 않았나? 어차피 세상 모든 것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또 다른 것들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어. 고기 잡는 일은 나를 살아가게 해주기도 하지만 나를 죽이기도 하지. 아니, 나를 살아가게 해주는 건 그 아이야. 나 자신을 너무 속여서는 안 돼. 노인은 배점 밖으로 몸을 내밀고 상어가 물어뜯긴 물고기의 살점을 조금 잡아댔다. 그리고 그 살점을 씹으면서 고기의 질과 좋은 맛을 음미했다. 살이 육지고기처럼 단단하고 즙도 많았지만 붉은색은 아니었다. 힘줄도 없어 시장에 내놓으면 최고가로 팔릴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고기 냄새를 물 밖에서만 나도록 붙잡고 있을 방도가 없었기에 노인은 아주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풍은 꾸준히 불고 있었다. 부는 방향이 북동쪽으로 살짝 틀어졌지만 바람이 아예 잦아든다는 조짐은 아니었다. 노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도시나 선체 혹은 배에서 올라오는 연기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물 쪽에서 이쪽 저쪽으로 튀어오르는 날치와 누런 모자반 해초만 보일 뿐이었다. 새도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그 뒤로 2시간을 항해하면서 백고물에 앉아 가끔 청새치살을 씹으며 쉬기도 하고 기력을 돋우려 애썼다. 새로운 상어 2마리 중 첫 번째 놈을 발견한 건 그때였다. 아이! 노인이 외마디 소리를 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뜻을 옮길 수 없는 못이 손을 뚫고 나무에 박히는 걸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터져나오는 비명 같은 것이었다. 갈라노군! 노인은 소리내어 말했다. 첫 번째 상어 뒤로 다가드는 두 번째 상어의 지느러미도 보였는데 삼각 모양 갈색 지느러미하며 빗자루로 쓸고 가는 듯한 꼬리 움직임으로 보아 가래상어였다. 두 놈은 냄새를 맡고 한껏 신이 나 있었지만 허기가 심해 을이 빠진 데다 흥분한 나머지 냄새를 맡았다 놓쳤다 했다. 그러면서도 놈들은 점점 더 다가들고 있었다. 노인은 아랫줄을 붙들어 매고 키를 단단히 고정했다. 그러고는 칼을 묶어둔 노를 집어들었다. 아픈 손이 말을 제대로 안 듣는지라 될수록 힘을 빼고 노를 잡았다. 노인은 소문을 좀 풀어줄 요량으로 살살 폈다가 오므렸다. 그러다 고통을 받아들인 손이 더는 움츠러들지 않게 두 손에 바짝 힘을 주고서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노려보았다. 이제 널쩍하고 평평하며 삽처럼 뾰족한 상어 대가리와 끝이 희끄무레하고 널따란 가슴 지느러미가 보였다. 혐오스럽고 냄새도 역하며 산고기 죽은 고기 가리지 않는 데다 배가 고프면 노든 키든 닥치는 대로 물어뜯을 놈들이었다. 바다에 뜬 채 잠을 자는 바다거북이의 다리나 물갈퀴를 잡아먹는 것도 바로 이놈들이고 배가 고프면 생선의 피냄새나 생선 진액이 묻어있지도 않은 사람에까지 덤벼들었다. 아이! 노인이 외쳤다. 이 갈라난 놈들 어디 덤벼보아라. 상어들이 다가왔다. 그런데 청상아리가 다가올 때와 사뭇 달랐다. 한 놈이 방향을 틀어 배 밑으로 들어가 모습을 감추는가 싶더니
곧 물고기를 물어뜯고 잡아당기는 바람에 노인은 배가 흔들리는 걸 느꼈다. 다른 한 놈은 가늘게 쭉 째진 누런 눈깔로 노인을 쳐다보고 있다가 반원 모양의 아가리를 있는 대로 벌리고 이미 뜯겨나간 물고기 살점을 잽싸게 덮쳤다. 골과 척추가 만나는 선이 갈색 머리통과 등짝 위에 뚜렷이 드러났다. 노인은 그 접점에 노에 묶인 칼을 냅다 쑤셔넣고는 다시 빼서 이번에는 고양이 눈 같은 그 누런 눈깔을 찔렀다. 물고기를 놓고 미끄러지듯 떨어져 나온 상어는 죽어가면서도 입에 문 살점을 삼키고 있었다. 다른 상어가 물고기를 물어뜯고 있는 바람에 배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노인이 아랫줄을 풀자 배가 옆으로 돌면서 배 밑에 있던 상어가 드러났다. 상어가 보이자 노인은 뱃전 너머로 몸을 내밀어 칼을 들이꽂았다. 그러나 몸뚱이를 치기만 했을 뿐 껍질이 너무 딱딱해 칼이 제대로 박히지 않았다. 그 충격으로 노인은 두 손은 물론이고 어깨까지 통증을 느꼈다. 상어는 대가리를 세우고 손살같이 다가왔다. 상어가 코를 물 밖으로 내민 채 물고기를 덮치는 걸 보고 노인이 놈의 늑대대한 대가리 한복판을 정통으로 찔렀다. 노인은 칼을 뽑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같은 부위를 찔렀다. 그래도 상어가 아가리를 처박은 채 물고기에 들러붙자 노인은 이번에 그 왼쪽 눈을 찔렀다. 상어는 악착같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안 떨어져? 노인은 외치며 상어의 척추와 골통 사이에 칼을 꽂았다. 이번에는 칼이 수월하게 박히면서 상어의 연골이 끊어지는 게 느껴졌다. 노인은 노를 거꾸로 들고 노 깃을 상어 이빨 사이에 끼워 넣어 아가리를 벌렸다. 그대로 노 깃을 비틀자 미끄러지듯 떨어져 나가는 상어에 대고 노인이 말했다. 잘 가라 갈라노야. 바다 깊이 가라앉아라. 가서 내 놈 친구나 만나거라. 음이일지도 모르지만. 노인은 칼날을 닫고 노를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아뒷줄을 찾아 잡아매 돛에 바람을 가득 싣고 항로를 따라 배를 몰아갔다. 보겠습니다. 너는 단지 살기 위해 식량을 또는 고기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너는 긍지를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어디서 찾고 있나요? 자기 실존의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나요? 자기 존재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고 어부를 한다 할 때는 참 서글프고 힘들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생각이 어디에 가 있나요? 내 존재의 이유,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가장 큰 거는 내 실존적인 이유입니다. 한마디로요. 네, 이렇게 이제 실존적인 이런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저런 그 다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긍지라는 말로 썼습니다. 뭐 긍지라는 말을 쓰든지 안 그러면은 원래 내가 업으로 태어났으니까 내 근원이죠. 내 근원 존재 이유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뭘로 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저 입에 풀칠하려고 사는 게 아니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깊이가 짧은 사람일수록 아이고 입에 풀칠하려고 오늘 또 나가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 노인네 같은 경우는 아니야. 내가 어부니까 당연히 바다에 가야 하고 또 내 스스로의 어부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이 바다에서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 못 났더라도 꾸준히 나가는 힘의 근원이 되죠.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부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 나옵니다. 결국은 실존적인 얘기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 보십시오. 물고기야, 내가 널 사랑한다고 하면서 죽으면 큰 죄가 되는 것 아닐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에게, 물고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죽였다면 내게 큰 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노인이 자기께 생각이 너무 많고 늙으니 하면서 이제 또 그 얘기를 해줍니다. 아무튼 노인은 생각했다. 그놈 또 너처럼 날생선을 먹고 살아. 나도 좀 지금까지 3일 동안에 날생선을 먹고 살지 않았는가. 그러면 일종의 동지식이랄까, 동질감 이런 거를 느끼고 있죠. 뭐 보잘것없는 그런 걸지는 모르지만은 먹고 사는 거를 한번 보자는 거야. 상어처럼 대식가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저 조금
자기 생명 부지하는 정도로 먹는 것 가지고 이쁘게 봐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놈을 죽인 건 정당방위였어. 영감 상여를 대식가고 욕심이 많고 이런 거를 정당방위했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게다가 내가 아주 멋지게 죽여주지 않았나? 이제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또 그것 합니다. 아무튼 어차피 세상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이러면서 또 세상 현실을 봅니다. 고기 잡는 일은 나를 살아가게 해주기도 하지만 또 나를 죽이기도 하지. 아니, 나를 살아가게 해주는 건 그 아이야. 나 자신을 너무 속여서는 안 돼. 이제 그 아이가 나를 살아가게 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죠. 그다음 보세요. 미풍은 꾸준히 불고 부는 방향이 북동쪽으로 되어져 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보로 가는 길로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노인은 2시간을 항해하면서 백곤물에 앉아서 가끔 청새치 살을 씹기도 하고, 청새치 이제 뜯어놓은 그거를 자기도 이제 살점을 좀 뜯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먹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기력을 돋우려고 애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어 2마리 중 첫 번째 놈을 발견한 건 그때였다. 이제 또 2마리의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2마리 중에 한 놈을 그때 막 발견하고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갈라노군, 갈라노라는 게 여기에서는 가래상어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가래상어가 왔군. 너희는 소리 내서 말했다. 그 다음에 갈라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역시 해밍웨이답게 잘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노인은 아랫줄을 붙들어 매고 키를 단단히 고정했다. 그리고는 칼을 묶고든 노를 집어들었다. 영감은 작살은 아까 벌써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번에 노 끝에다가 칼을 매어놓은 걸 그걸 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손을 좀 풀어줄 요량으로 살살 폈다 오밀었다 하면서 이제 손이 혹시나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 안 들어가 싶어서 폈다 오밀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제 넓적하고 팽팽하며 삽처럼 뾰족한 상어 대가리와 끝이 희끄무레하고 널따른 가슴 지르러미가 보였다. 이제 상어를 이제 갈라노에 대한 상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혐오스럽고 냄새도 역하여 산고기, 죽은 고기 가리지 않고 무조건 먹어치우는 그런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이제 갈라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바다 거북이 잠자고 다리를 이렇게 해서 잠자고 있을 때에 그 다리를 잘라 먹질 않나. 뭐 생선에 피냄새 나는 생선 진액이 사람 몸에 묻어 있지도 않는데도 사람께 덤벼들어서 사람을 물어 뜯어가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에이 이 갈라노 놈들 어디 덤벼보아라. 그러면서 이제 이 갈라노와 한판의 사투가 또 벌어집니다. 아까 청상아리는 골을 향해서 찔렀죠. 요번에는 칼이 그만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못 되다 보니까 어디를 노리는가 하면 눈알을 노리고 있습니다. 갈라노의 노란 눈알, 그거를 노려서 누런 눈깔로 노인을 쳐다보고 있다가 바늘 모양의 아가리를 있는 대로 벌리고 이미 뜯겨나간 물고기 살점을 잽싸게 덮쳤다. 그러면서 그 고양이 같은 눈, 그 누른 눈깔을 찔러버리는 그렇게 합니다. 또 다른 한 마리를 또 잡는 얘기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거를 하나하나 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상어가 아가리를 처박은 채 물고기들에 들러붙자 노인은 이번엔 그 눈을 찔렀다. 상어는 악착같이 떨어져 나가지를 않았다. 안 떨어져? 노인은 외치며 상어의 척추와 골통 사이에 칼을 꽂았다. 이별에는 칼이 수월하게 박히며 상어의 연골이 끊어지는 게 느껴졌다. 노인은 노를 거꾸로 들고 노깃상어 이빨 사이에 끼워 넣어 아가리를 벌렸다. 그대로 노깃을 비틀자 미끄러지듯이 떨어져 나가는 상어에 대고 노인이 말했다. 잘 가거라 갈라노야. 바다 깊이 가라앉아라. 가선 내놈 친구들이나 만나거라. 혹시나 내 어미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노인은 칼날을 닦고 노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아랫줄을 찾아 잡아매 돛에 바람을 가득 싣고 항로를 따라 배를 몰아가고 있다. 연구하면 아랫줄이라는 게 이 돛이 이렇게 되는 방향을 조절하는 줄이거든요. 그 줄을 이제 제대로 찾아가지고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인이 말했다.
저놈들이 물고기의 4분의 1은 뜯어 먹었을 거야. 그것도 제일 맛있는 부위를 말이지. 이게 꿈이라면 좋았을걸. 이 물고기를 잡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미안하구나, 물고기야. 그래서 모든 게 잘못된 거야. 말을 멈춘 노인은 이제 정말 물고기를 보고 싶지 않았다. 피가 쫙 빠져나가고 파도에 시달린 물고기는 거울 뒷면처럼 생기 없는 은색을 띠고 있었는데 그나마 줄무늬는 여전했다. 이렇게 멀리 나오는 게 아니었어, 물고기야. 노인이 말했다. 너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말이다. 미안하다, 물고기야. 이제는 노인이 자신에게 말했다. 칼이 잘 묶여있나 살피고 줄이 끊긴 데가 없나 봐둬야 해. 상어가 더 올 테니 손도 제대로 쓸 수 있게 살펴놔야지. 칼을 갈 숫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노 끝에 묶은 줄을 확인한 뒤 노인이 말했다. 숫돌을 가져왔어야 했어. 넌 많은 걸 챙겨왔어야 했어.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챙기지 않았지. 지금 네게 없는 걸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여기 있는 것으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참 금쪽 같은 조언을 많이도 주는군. 노인이 말했다. 신물이 다 날 정도야. 노인은 키를 겨드랑이에 끼고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대로 두 손을 바닷물 속에 담갔다. 마지막 놈이 얼마나 뜯어먹었는지 모르겠군. 노인이 말했다. 그래도 배는 훨씬 가벼워졌군 그래. 노인은 물어뜯겨 나간 물고기의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상어가 쿵쿵 들이받을 때 살점이 뜯겨 나갔을 때니 지금쯤 온 바다의 상어가 죄에 모여들고도 남게 고속도로처럼 널찍한 추경로가 생겼을 터였다. 한 사람이 겨우내 먹을 수 있는 물고기였어. 노인은 생각했다. 그런 생각일랑 집어쳐. 그저 쉬면서 남은 고기를 지킬 수 있게 손이나 잘 간수하시지. 지금 물속에 진동할 냄새에 비하면 내 손에서 나는 피냄새야 아무것도 아니겠지. 게다가 손에서 피도 많이 나지 않아. 이렇다 하게 된 상처도 없고 말이야. 혹시 피를 흘려서 왼손에 쥐도 안 나는 건가?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하지? 노인은 생각했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 올 상어놈들이나 기다려. 정말로 이게 꿈이라면 좋겠군.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누가 알아? 일이 잘 풀릴지도 모를 일이야. 다음에 나타난 놈은 가래상어 한 마리였다. 놈은 여물통을 앞둔 돼지처럼 다가왔다. 사람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입이 큰 돼지가 있다면 딱 그 짝이었다. 노인은 상어가 물고기에 달려들도록 두었다가 노 끝에 매놓은 칼로 골통을 찔렀다. 그런데 상어가 한 번 돌며 몸을 획 뒤로 젖히는 바람에 칼날이 부러지고 말았다. 노인은 키를 잡으려고 자리를 잡으면서 그 큰 상어가 처음에는 실제 크기였다가 점점 더 작아지며 천천히 가라앉는 모습을 굳이 쳐다보지는 않았다. 그 광경은 늘 노인을 매료시키는 광경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내게는 아직 작살이 있어. 노인이 말했다. 이게 재구실을 못한다 해도 노가 2개의 키 손잡이와 작은 몽둥이가 있어. 이제 저놈들이 날 꺾어 놓겠군. 노인은 생각했다. 몽둥이로 상어를 때려 죽이기에 나는 너무 늙었어. 그래도 나는 해보겠어. 내게 노와 작은 몽둥이, 키 손잡이가 있는 하는 말이야. 노인은 두 손을 다시 바닷물에 담갔다. 늦은 오후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눈에는 바다와 하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늘에는 아까보다 바람이 세졌고 노인은 어서 묻히 보이기만을 바랐다. 넌 지쳤어, 늙으니. 노인이 말했다. 마음도 지쳤어. 해가 떨어지기 바로 전 상어떼가 다시 노인에게 덤벼들었다. 물고기가 물속에 닦아놓았을 광대한 추경로를 따라 갈색 지느러미가 다가오는 게 보였다. 놈들은 냄새를 찾아 갈팡질팡하지 않았다. 나란히 헤엄치면서 배를 향해 곧장 다가왔다. 노인은 키를 고정하고 아랫줄을 잡아매고는 고물 밑으로 손을 뻗어 몽둥이를 꺼냈다. 부러진 노를 톱으로 잘라 60cm 정도 길이로 만든 노 손잡이였다.
손잡이가 달려 한 손으로도 쉽게 다룰 수 있었다. 노인은 오른손에 몽둥이를 단단히 쥐고 잡은 손에 힘을 주면서 상어떼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두 마리 다 갈라놓였다. 이제 상어에게 자기가 잡은 물고기의 4분의 1을 뜯어 먹여버린 상황입니다. 제일 맛있는 부위를 말이지 이게 꿈이면 좋을걸. 그렇게 잡아놓은 고기가 상어께 뺏기는 벌써 4분의 1이 뺏긴 이 상황이 꿈이라면 좋았을 텐데 현실이라는 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요. 또 거기에 한 발 더 나갑니다. 이 물고기를 안 잡았으면 좋아할걸. 미안하구나. 그래서 모든 게 잘못된 거야.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부분을 봅니다. 말을 멈춘 노인은 이제 정말 물고기를 보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상어께 뜯어먹히는 그게 보기 싫었다는 겁니다. 피가 죄 빠져나가고 파도에 시달린 물고기는 거울 뒷면처럼 생기 없는 은색을 띠고 있었는데 그나마 줄무늬는 여전했다. 물고기가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였는가 하면 거울 뒷면의 은색처럼 그렇게 생기 없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멀리 나오는 게 아니어서 이러면서 이제 노인이 물고기께 미안해서 그 말을 합니다. 너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다. 미안하다 물고기야. 이제는 노인이 자신에게 말했다. 칼이나 잘 묶여져 있나 살피고 줄이 끊긴 데가 없나를 이제 살펴보다가 다음 상어가 또 올 테니 준비해야지. 칼이 숫돌이라도 있으면 좀 날카롭게 갈았을 텐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다음부터 숫돌을 제대로 가져왔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넌 많은 걸 챙겨왔었어야 해.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챙기지 않았지. 지금 내게 없는 걸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까 첫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정신승리라는 게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다른 것부터 하려면 안 되고요. 조금 현실적인 거를 찾아내야 하는데 바로 이제 이 얘기죠. 뭡니까? 없는 것 자꾸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것,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지금 내게 없는 걸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여기 있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이러면서 이제 또 다른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핀잔을 준다 할까요? 경고를 준다 할까요? 그렇게 일깨워 줍니다. 금쪽 같은 조언을 많이 더 주는구만. 이렇게 이제 노인이 말합니다. 금쪽 같은 조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전부 다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죠. 한 사람의 내가 나를 말하면 또 다른 내가 또 이렇게 말하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놈이 얼마나 많이 뜯어먹은지 배가 가벼워졌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물어 뜯겨진 물고기의 아랫부분은 보기도 싫다. 아랫부분을 들여다보기가 싫다는 겁니다. 상어가 쿵쿵 들이받으면서 살점이 뜯겨 나갈 때에 이제는 온 바다가 상어가 죄 모여들고도 남을 고속도로처럼 널찍한 추경로가 생겼을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미 얘들이 뜯어먹은 것만 하더라도 한 사람이 겨우 내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의 고기를 얘들이 이미 뜯어 먹어 치워버렸다는 거죠. 그래, 그런 생각이랑 집어쳐. 그저 쉬면서 남은 고기를 지킬 수 있게 손이나 잘 간수하시지. 또 다른 자기에게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저 남은 물고기 잘 지키도록 손이나 좀 잘 간수하라는 겁니다. 지금 물속에 진동할 냄새에 비하면 너 손에서 나는 피 냄새야 아무것도 아니지. 여기도 상처가 나서 피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랬죠. 그런데 상어들이 이 물고기를 뜯어내면서 나오는 피에 비하면 이거는 피도 아니라고 말은 그렇죠. 아니지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에 올 상어를 또 기다려야 되겠군. 그러면서 이 지루한 사투, 상어를 잡아내면 또 오고 하는 이 지루한 사투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게 꿈이라면 좋겠군.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누가 알아? 일이 잘 풀릴지도 몰라. 야, 이것도 멋있죠? 이렇게 지겹게 다음 상어가 나타나고 하더라도 노인은 또 한편으로 누가 알아? 일이 잘 풀릴지도 몰라. 그러는데 이번에 나타난 상어는 가래상어 한 마리였다. 놈은 여물통 앞에 둔 돼지처럼 다가왔다. 이제 가래상어, 여러분 사진에서 이렇게 한번 보실 테고요. 이런 사진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쭉 이제 가래상어를 잡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래상어에게 그 골통을 찔러버리는 그 칼로 골통을 찔러버리는 그 칼이 이제 노 끝에다가 묶여진 칼이라 했죠. 골통을 찔러버리는 그런 게 되어지고요. 내게는 아직 작살이 있어. 작살을 사실은 잃어버렸죠. 임시방편으로 만든 작살, 그걸 가지고 이게 제구스를 못한다 해도 노가 2개의 키 손잡이와 작은 몽둥이까지 있어. 이제 이러면서 자기가 있는 거를 가지고 지금 이 가래상어와 대치하고 있는 부분에 이제 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눈에는 바다와 하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늘에는 아까보다 바람이 세졌고 노인은 어서 묻히 보이기만을 바랬다. 그때에 누군가가 말합니다. 자기 자신 노인이죠. 넌 지쳐서 늙으니 마음도 지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 상어떼가 또다시 노인에게 덤벼들었다. 물고기 물속에 닦아 놓았을 광대한 추격로를 따라 갈색 지르너미가 다가오는 게 보였다. 놈들은 냄새를 찾아 갈팡질팡하지 않았다. 나란히 헤엄치면서 배를 향해 곧장 다가왔다. 연관에는 그 핏 냄새를 맡고 왔으니까 그 흐름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도 않으면서 곧장 따라온다는 겁니다. 노인은 키를 고정하고 아뒷줄을 잡아매고는 고물 밑으로 손을 뻗어 몽둥이를 꺼냈다. 이제는 몽둥이 가지고 이 상어를 대체합니다. 부러진 노를 톱으로 잘라 60cm 정도의 길이로 만든 노 손잡이로 만든 몽둥이입니다. 손잡이가 달려 한 손으로 쉽게 다룰 수 있었다. 노인은 오른손에 몽둥이를 단단히 쥐고 잡은 손에 힘을 주면서 상어떼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봐 2마리 다 갈라놓였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정말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어마어마한 파국으로 가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진 것을 상어께 다 뺏기고 있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 폐색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한번 살펴볼 테고, 일단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에 폐색이 점점 짙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것 다 빼고라도 절대 놓치면 안 될 부분입니다.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니야.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할 수는 없어 라는 부분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하고 이 소설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나타낸다면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해밍웨이 사상에서 또 어느 어떤 작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기억하시고 또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